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상태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실상 대선 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 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며 반발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인 만큼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또 심야에 이어 한낮에도 동서의 완충구역으로 수백 발의 기습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잘못이 남측에 있다며 적반하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죽음의 백주라 불리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B-1B가 4개월 만에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한미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연합 보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남궁훈 대표는 그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을 중시했다며 시스템 투자가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 흘러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의 칼날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향하게 되는 거라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이 대표 대선 캠프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을 맡아 예산을 담당했고 돈을 받은 시점도 이 대표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나라를 독재 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틀 안에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김 부원장이 근무했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림 기자, 민주당이 현장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다고 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는 시작이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물론 당원 그리고 유튜버들까지 모여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1야당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 사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막아섰는데요. 5시 반쯤엔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며 걸사항전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민주당사에 온 건 오후 3시쯤입니다. 당사에 있는 김용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원장이 체포되고 자택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오전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가능성이 나오긴 했는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일각에선 올 것이 왔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일 정권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10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사 앞에서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사에 유례없는 무도한 행태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주변으로 범죄의 실체가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상황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은 박자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사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뚫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임명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구원에 방문한 건 불과 3차례, 머문 시간은 총 3시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물건도 가져다 놓지 않아 증거로 볼 만한 것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수사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일환으로 무모하게 시도되고 있는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의 천문학적인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실마리가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법부의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다 잘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사도 신상 불가침의 소도가 아니라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을 체포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네.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김 부원장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보죠. 네,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 두 사람이 술잔을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2013년 10월 성남시 생활체육 워크숍 현장입니다. 당시 성남시장, 성남시 의원 사이였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9년인데요.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 부원장의 출판 기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유독 환하게 웃는데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김 부원장이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용한 사람이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자, 분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건데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현재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와 있죠. 네. 그리고 김용 부원장. 이 둘을 놓고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적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이 대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다 이런 논란이 됐을 때 이 대표가 선을 그으며 한 말인데요. 정 실장은 지난 1994년 이 대표와 한 시민단체에서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이 대표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실장 역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 모두 측근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검찰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김용 부원장이 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 이게 언제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단순 뇌물 사건이냐 아니면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냐. 네. 검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큰 파장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이 대표의 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 지난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조직과 예산을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한 뒤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김 부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섰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례적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의 우려가 있을 때,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만큼의 설득이 가능한 정도의 혐의 입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검찰은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공범들과의 진술을 맞추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김 부원장의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죠. 검찰이 김용 부원장 체포에 전격적으로 나서게 된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네,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어제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장에서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야당은 검찰이 유 본부장을 회유 또는 협박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 MBN 취재 결과 공교롭게도 내일 유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굳게 입을 닫던 유 본부장 마음 바뀐 게 아니냐는 분석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오재혜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향한 수사 또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역시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현재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전 9시쯤부터 출석해 약 10시간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소환 예정일은 지난 16일이었지만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부담을 느낀 노 전 실장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핵심 인물인 만큼 조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우리 군에 납포됐던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내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납포 이틀 후인 11월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된 부분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노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검찰의 칼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북송 과정에 윗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노 전 실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돼 소환된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인물인데요. 본격적인 윗선 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이런 관련 인물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어서 북한 도발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동해와 서해상에서 수백 발의 포격을 감행했던 북한이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포사격에 나섰습니다. 밤낮 없이 쏘아댔는데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선 어제와 오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10시쯤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밤 11시쯤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벌였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에도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포탄은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역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나흘 만에 또다시 동해와 서해상에서 북한의 포사격 도발이 이뤄진 겁니다. 불과 14시간 동안 350여 발을 쐈습니다.
동서의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9.19 합의에 위반하는 대응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원하는 북한이 그 원인을 우리 측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우리는 군사합의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유도함으로써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7차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넉 달 만에 괌 미군 기지에 다시 전개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미군과 연합 도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며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인 B-1B 2대가 괌의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던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NLL을 넘어서 포기를 했다면 B-1B가 동해로 전개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호국 훈련에 돌입한 우리 군은 한미연합으로 도하 훈련에 나섰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남한강 교량이 무너진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미군 70여 명을 포함한 장병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차와 장갑차, 공격 헬기까지 투입돼 한미 합동 전력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도하 작전 능력의 배양은 전시 작전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And continued cooperation and efforts will be a big key to the success of future operations. We are definitely stronger when we work together. 갑시다.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주야간 실기동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은 밤낮 없이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 내용 관련해서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기간에 도발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포병 사격으로 벌써 10번째 9.19 군사합의를 깬 겁니다. 오는 22일 종료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중국의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깨고 연이틀 포격, 그러니까 국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관계가 완전히 적대 관계로 돌아섰고 또 전술핵 가지고 남한에 대한 선제 타격 연습까지 한 상황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연연해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북한의 도발 제재에 좀 나서거나 중재에 나서거나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례 없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이런 중국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Threats that at tim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one little itself, which has done little itself to mitigate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resolutions. 우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B-1B 랜서, 이 폭격기 우리가 그림으로 같이 봤는데 이게 2대가 괌에서 포착이 됐어요. 이게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 그리고 7차 핵실험 징후 여기에 대한 대응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가 괌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시면요. 이 랜서 2대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쯤에 미국 본토에서 괌의 앤더슨 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예. 이 랜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괌에서 한반도까지는 2시간이면 올 수 있고요. 항공기에 최대 57톤의 폭탄과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마하 1.2입니다. 세계 유일 초고속, 그리고 북한 방공망을 피해 적어도 비행할 수 있다는 특성이 굉장히 위력적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재배치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계속 남 탓, 그러니까 우리 탓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가 오늘 하루에만 2번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어제 우리 측 사격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내놨고요. 오늘 오전 상황에는 오후에 한 번 더, 그러니까 2차례나 대변인 발표를 내놨습니다. 예. 북한은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정세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적군이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측이 군사분계선 5km 훨씬 바깥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했는데도 책임을 우리 쪽에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난 14일 포격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연이은 포격에 주고받기식의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 도발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그동안 시스템 투자에 소홀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리 책임자인 남궁훈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요. 카카오 측은 유료는 물론 무료 서비스 이용자 또한 보상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두 수장 남궁훈 대표와 홍은택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전원 차단 사고 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반성하며 관리 책임자인 남궁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중심으로 모든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은 물이나 공기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심과 투자가 더 깊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피해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2주간 피해 사례를 접수해 유료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다며 보상에 필요한 자금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 장애로 인해서 카카오톡 및 부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어떤 건지, 재산상 피해액이 얼마 정도가 될지를 모두 다 사전에 인지했거나 또는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정부와 여당은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에게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필로폰을 고속버스 화물로 위장해 사고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터미널에서 필로폰을 버스에 싣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 여객터미널. 남성 2명이 주변을 살피더니 수화물 센터로 찾아가 검은 가방을 맡깁니다. 센터 직원은 별 의심 없이 건네받은 가방을 버스에 싣습니다. 해당 버스가 서울에 도착하자 또 다른 남성이 가방을 챙기고서 다급하게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인데 대부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팔았습니다. 일부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곳 고속버스 터미널의 수화물 배송 서비스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판매책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마약 구매자 48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판매책들은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로폰 약 985g가량을 1억 2천만 원 상당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12,000명에게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74g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도주한 조직 윗선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추적 중입니다. 그중 해외로 도피한 1명에 대해선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와 오늘 휴게소에선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휴게소 에어컨 실외기와 가로등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흰색 승합차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차량 한 대가 휴게소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휴게소로 진입하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겁니다. 차량 반 정도가 경계석을 올라탄 채 40여 미터를 나가면서 펜스와 휴게소 외벽을 받고 튕겨나갔고 걸어가던 60대 남성 2명과 부딪히고 멈췄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차량은 이곳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갔는데 바로 옆에는 휴게소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60대 행인 1명과 사고가 난 승합차에 타고 있던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60대 여성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내에 컴퓨터 박스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병곡면 한 국도 휴게소에서 승용차가 휴게소 계단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70대가 운전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래 지난 월요일 만기 출소하려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됐죠. 또 다른 성범죄가 확인되면서인데요. 그런데 김근식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 오늘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여 년 전 김근식에게 자신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무려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15년간 수감 생활을 한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근식은 재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김근식을 불러 약 40분간 신문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김근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어렸을 때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절차를 물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이 2002년이어서 13세 미만 성범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2010년 전에 이미 공소시효 7년이 끝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경찰은 정식으로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이 고소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감치 명령을 얻어낸 송모 씨. 10년 넘게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100일로 정해져 있어요. 10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출국 금지도 6개월이에요. 두 아들을 키우는 A 씨는 2018년부터 아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제차를 탈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에 A 씨로선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시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 경찰서는 위장 전입된 경찰서, 관할 경찰서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실제 감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7년간 양육비 감치 명령 신청 건수는 총 2,565건이었는데 받아들여진 건 99건 뿐이었습니다. 감치 명령에 이어 신상 공개, 출국 금지 같은 제재 조치에도 꿈쩍하지 않는 부모가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진 건 267건뿐. 이 중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된 건 14건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 아동이 100만 명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극히 일부인 셈입니다. 두 사람이 전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결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최근 경남 마산만과 진해만 일대에선 의문의 정어리 떼죽음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건져낸 양만 해도 200톤이 넘는데 오리무중이던 원인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라는데요. 원인은 드러났지만 떼죽음은 계속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무슨 일인지 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빛 정어리떼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대규모 정어리떼의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의문은 20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산만과 진해만 연안이 정어리떼의 무덤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먼 바다에서 떠밀려온 정어리떼는 치워도 끝이 없었고 주민들은 악취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9월 30일 최초 발생일로부터 16일 정도 수거했습니다. 전체 수거 물량은 한 202톤 정도 되겠습니다.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아 불안감도 커지는 가운데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산소 부족에 따른 질식사라는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마산만 등 정어리떼 죽음 현장을 조사했더니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되었습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물 1리터당 3mg 이하인 물덩어리가 발생하면 어패류의 호흡을 방해, 떼죽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어리 폐사가 발생한 해역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을 했고 집단 폐사를 일으킬 만한 유해 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서 산소 부족에 의한 폐사 원인은 밝혀졌지만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왜 생기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창원시는 현재로선 추가 폐사를 막을 뚜렷한 방책은 없지만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얼마 전 KTX에 탄 한 남성이 아이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승객을 때린 사건이 있었죠. 앞으로는 이렇게 철도 안에서 폭행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최대 3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부산을 출발한 서울행 KTX 객실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옆좌석 위로 올라서더니 욕설과 함께 여성 승객을 발로 찹니다. 어린아이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에게 여성 승객이 그만하라고 말리자 화가 나 폭행한 겁니다. 철도 범죄는 지난해 2,000건 넘게 발생해 10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이 중 폭력 범죄는 60%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KTX나 지하철 등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하더라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 규정이 없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안에서의 폭행과 비교할 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철도 경찰에겐 고무탄 총이 지급되고 승무원도 보디캠을 착용해 증거를 적극 수집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불안감을 최소화하는데 처벌 수위 자체를 높여서 사전 예방 효과 및 범죄 억제 실효성을 높여. 승차권 앱 하단에는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승객들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발코니형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해 몸을 맡긴 이 발코니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실제로 이 발코니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지 하중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 실태를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여성이 6층 창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안간힘으로 버텨보지만 끝내 땅으로 추락하고 중상을 입습니다. 이렇게 건물 내부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발코니형 비상구입니다. 4층 이하에 있는 음식점이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 업소에 설치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에서 이 발코니가 무너지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2006년 이후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볼트에 고정된 지지대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발코니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지지대가 한쪽만 설치돼 기울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발코니는 바닥을 지탱하는 지지대 없이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에만 붙어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사부재 같은 지지대가 없으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영상을 본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경사부재를 해서 지지할 수 있고 또는 헌치를 둬서 또 지지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피난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는 거예요. 특히 현행법상 발코니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지 하중 규정이 없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1제곱미터당 약 500kg의 무게를 버티게 발코니를 만들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규제라는 이유로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심사에 묶여 있고 그 사이 발코니는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신속하게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신축 시설에만 적용돼 녹슬고 부식된 기존 시설은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시설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2030 젊은 세대가 주축인 이른바 MZ노조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노동운동의 지형에서 벗어나 공정을 강조하며 성과급이나 임금 책정 등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겠다고 해서 호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협상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한계와 보완책은 무엇인지 조동욱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2월 사무직의 MZ세대를 주축으로 LG전자에 설립된 사람중심 노조의 사무실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2,200여 명으로 전체 직원 3만 7천여 명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사무직만 놓고 보면 10% 가까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사무직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수천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노동운동의 지형에서 벗어나 성과급과 임금 책정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보자는 취지로 지금까지 13개의 MZ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다른 정치 이념적인 투쟁이 아니고 안전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에 걸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는 것.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회사의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5.6%,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5.7%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MZ 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공정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이 노동개혁은 우리 바뀐 산업사회와 우리 사회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또 2030 세대가 느끼는 그런 공정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하지만 조합원 숫자가 많은 대표 노조 한 곳만 단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탓에 소수인 MZ 노조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적인 벽도 존재합니다. 한 사업장 내에서 교섭은 1노조라고 보통 하는 다수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의견들이나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또 교섭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기존 노조들의 비판과 갈등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종이나 노조별로 여러 개의 교섭 단위가 단체 협약에 참여하는 법안 개정도 고민해볼 대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게 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난식입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회 참 부끄러워요. 국민의힘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소모적인 정치 공세,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60일 동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심사 기간 동안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표결에 붙여진다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안보관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협 물갈이를 앞둔 시점에 만들어진 자리라서 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들을 모두 만난 건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각 지역구의 국민의힘 책임자들인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포도 풀고 싶습니다. 하여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오차는 국민의힘 당협 재정비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재 공석인 67곳 재공모와 당무감사를 통한 인적 교체로 친윤 줄 세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오찬에서 공천이나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민께서 새 정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가 당정이 하나 된 힘으로 국민들 뜻에 부응하자 그런 말씀. 윤 대통령은 차기 총선에 도전할 후보군인 당협위원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동료했는데 그만큼 여당의 측면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22대 총선이 앞으로 1년 반이나 남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순철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총선이 남은 기간도 기간이지만 한 장관이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출설이 어제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예, 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운을 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를 받으면 한동훈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오늘은 조수진 의원 등이 잇따라 출마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물이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인데 MBN과의 인터뷰 우선 살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1당이 돼야 되는데 서울 등 수도권의 승리를 위한 어떤 견인차가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정계 입문설에 대해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한 장관의 입장에도 차출론이 계속 나오는 이 배경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여권의 움직임을 두고 차기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 좀 기저에 깔렸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세력으로는 총선 승리 장담이 좀 어렵다는 것인데요. 실제 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히면서 좀 위기감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차기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 국정 동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때문에 한 장관과 같은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총선에 나서주길 원하는 기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조차 안 나왔는데 차출설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다수의 기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여러 얘기가 나오는군요. 여권 얘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경찰 수사와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기각으로 정치적으로 좀 수세에 몰린 상태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차기 총선이 이 전 대표에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4년에 국회 진출이 가능해지면은 정치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해질 것 같으면 정치 인생이 그걸로서 마감될 수도 있는 그런 공천 자체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인 노원구가 대안부재라는 이유로 이 전 대표에게 후보 자리가 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고 신당을 만들 정치적 역량도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국감 소식도 하나 짚어보면요. 오늘 국회 기재위가 조폐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일자리 수석으로 재임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반 사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그런데 반 장관이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며 여당 의원의 질의에 절반을 동의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경제정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머뭇거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이 잘 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뭐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소주성 정책이 실패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음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음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지 19년 만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1979년 준공돼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꼽히는 음마아파트는 이번 결정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엔 전력망을 집중 타격하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추위와 암흑을 불러왔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심각해졌고 여기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 쓰였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서방은 이란의 무기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닌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상공했던 러시아의 공습용 드론. 곧이어 거리엔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일부터 저녁에 재개된 러시아 공습에 직접 목표물과 충돌하는 이란제 자폭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А у підсумку пішли на поклон в Тегеран, щоб отримати доволі прості дрони і ракети. 이로써 우크라이나 발전소의 30%가 파괴됐고 도시 천여 곳이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을 노린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만 러시아와 이란은 무기 지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논의를 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무기 지원이 이란 핵합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한 게 아닌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We have extensive tools available at our arsenal to disrupt not just Iranian arms transfers, but also to continue to hold Russia accountable for their preposterous acts in Ukraine as well.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드론 위협에 대응해 수일 내 드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 취업 시장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고물가 또 고금리 충격의 상황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린 청년이 계속 늘어서 36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의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3년 전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A씨. 취업을 위해 회계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좁아진 취업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에서야 조금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취업하기가.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 졸업 후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린 청년은 35만 8천 명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3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까지 합치면 첫 구직에 2년 이상 걸린 청년은 63만 명이 넘습니다. 아예 구직조차 하지 않는 청년도 적지 않아 3년 넘게 실업 상태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 청년 니트족은 8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생김으로써 개인으로서의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노동 투입의 감소로 인한 잠재 성장률 부진에도 경기 침체가 빨라지면서 직원 채용을 중단하는 기업들도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 취업 시장은 더욱 강한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V리그가 개막하는 가운데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배구 여제 김연경의 입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식빵 언니라는 별명답게 후배에 대한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이후 중국 리그로 떠났다 다시 국내로 복귀한 김연경. 그의 존재만으로도 지난 시즌 6위 흥국생명은 단번에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확실한 또 에이스가 또 왔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서 김연경 선수가 들어온 흥국생명도 가장 우승 후보로 뽑고 싶고요. 존재감만큼이나 식빵 언니급 입담은 여전했습니다. 일단 감독님하고 그냥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요. 마이크 좀 켜줘봐요. 거짓말 치지 마. 쟤네 다 뻥치겠네. 새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노래 제목으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최신 유행하는 송이나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흥국생명 명가 재건의 중책을 맡은 김연경. 팬들에게는 재밌는 배구를 약속했습니다. 좀 최선을 다하는 경기,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재밌는 배구를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내일도 아침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까지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안개는 모두 걷히겠고요. 기온도 오름세에 접어듭니다. 우선 내일 서울은 아침에 7도에 그치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의 위성 영상입니다. 내일도 하늘은 이렇게 맑겠지만 내일 밤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차츰 쌓이겠고요. 모레는 이 먼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기온이 낮은 내륙과 산지로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4도로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아침에 6도, 창원 8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부산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